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전 세계 경제와 시사의 흐름을 짚어보는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세계는 무역 장벽의 강화와 군사적 동맹의 재조정이라는 경랑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공고해지는 가운데 기술 주권을 쥐기 위한 전쟁 또한 뜨겁습니다. 오늘도 이 흐름을 역사적 렌즈로 명쾌하게 분석해 주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역사는 인간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라 했죠. 오늘날 보호무역주의와 군사적 긴장 또한 수백 년 전 강대국들이 패권을 두고 다투던 외교 무대와 닮아 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마주한 사건들의 이면을 청취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내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제 개헌론이 화두로 올랐고 외교안보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데이터 인프라의 핵심인 고부가 가치 광섬유 국산화 과제와 함께 내년부터 강화되는 코스닥 기술특례 기업의 시가총액 300억 원 상장 폐지 기준에 대한 퇴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동맹마저 비즈니스로 보는 철저한 실리주의 외교의 발로입니다. 이는 19세기 말 영국이 제국 유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며 고립주의 노선을 조율했던 역사적 국면과 겹쳐 보이죠. 한편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대동맥인 프리미엄 광섬유 프리폼 소재 국산화 제어는 매우 적절합니다. 산업혁명기 영국의 석탄 선점 경쟁처럼 미래 데이터 영토 확장의 필수적인 핵심 자원을 스스로 쥐려는 자립 노력입니다. 반면 기술 특례 기업의 시가총액 300억 원이라는 획일적 퇴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이후 규제 당국이 기술 벤처의 싹을 성급하게 잘랐던 제도적 과오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미래의 성장성을 먹고 사는 기업들에게 획일적 잣대를 대기보다는 정교한 우회로 마련이 우선되어야 마땅합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미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저가 수입품 소액 면세 폐지 조치가 합법적이라고 판결하며 대통령의 무역 통제권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한편 미국 보건복지부는 노숙자 대책을 기존의 주택 제공 위주에서 치료 연계형인 치료 우선 방식으로 전격 전환했는데요. 뉴욕 증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하락했지만 2분기 미국 경제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덕에 연율 1.5%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행보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미국 법원이 소액 면세 폐지를 인정한 판결은 1930년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폭등시켰던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현대적 부활이자 사법부의 동조입니다. 노숙자 정책을 치료 우선으로 선회한 것은 19세기 후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 불황자 문제를 개인의 도덕적 치유와 중독 극복으로 해결하려 했던 미국의 정화 운동 역사와 맥을 같이 하죠. 재미있는 것은 미국 경제의 명암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구축을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늘리며 성장을 이끌었지만 유가 급등이라는 원자재 악재와 고용 둔화가 동시에 겹쳤습니다. 이는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기술 혁신의 화려함 이면에서 실물 물가가 치솟아 서민 경제를 위협했던 비대칭적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장쩌민 전 주석 탄생 100주년 행사에서天安문 사태를 엄중한 정치적 풍파로 규정하며 당 지도부에 대한 충성과 결속을 호소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요르단 국왕과 칠레 외교장관을 잇따라 초청하고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신사 곡물 복납을 강력히 규탄한 한편 7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모두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며 내수 침체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시 주석이 장 전 주석을 기리며 결속을 강조한 것은 과거 한나라 유방이 국가적 위기 때마다 창업 공신들의 권위를 빌려 황제권을 공고히 다졌던 정통성 강화 전략과 유사합니다. 외교적 적극성은 미국의 포위망을 뚫기 위한 전형적인 합종책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치, 즉 실물 경제의 침체입니다. 소매 판매와 부동산 투자가 급감하는 부진은 1990년대 일본의 장기 불황 초기 모습인 대차대조표 불황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중국은 적외도 위성 발사 성공 등 첨단 제조업의 성과를 내세우며 목표 달성을 자신하지만 기초 체력인 소비가 없으면 모래 위에 쌓은 성과에 불과합니다. 첨단 기술 과시를 통해 민심을 달래고
당의 정당성을 증명하려는 국가 주도형 경제관리의 명확한 한계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전몰자 추도식 연설에서 역대 총리들이 언급해온 반성이나 전쟁 방지 단어를 빼며 중국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방 영토인 에토로프 섬을 전격 방문하며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니케이 주가가 69,000엔을 돌파했으나 장기금리가 30년 만에 최고치인 2.930%를 기록하며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순적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침략 책임 회피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자국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해 전쟁 역사를 미화하려 했던 황국사관의 부활을 연상시킵니다. 푸틴의 에토로프섬 방문 역시 일본을 묶어두려는 대일 압박 카드죠. 금융시장은 1980년대 후반 자산버블 붕괴 직전에 긴장감과 닮아 있습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지만 장기금리가 3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것은 오랜 엔저와 무제한 금융 완화라는 아베노믹스의 마취 효과가 끝나고 마침내 인플레이션 폭탄이 터졌음을 의미합니다. 미국발 공급망 단절 위험 속에서 프리퍼드 네트워크스 같은 일본 기업이 국산 인공지능 풀스크래치 개발에 나서는 것도 기술 종속을 막기 위한 일본 특유의 철저한 내실 다지기이자 처절한 자립 노력입니다. 러시아 소식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쿠릴열도 이투루프섬 방문에 대해 일본이 항의하자 러시아 외무부는 오히려 일본 대사를 소환하며 단호히 맞섰습니다. 유럽연합의 역대급 제재 확대가 예고된 가운데 주식시장의 모스비르지 지수는 2100포인트 아래로 붕괴했고 대법원은 야당인 야블로코의 선거 출마를 불허했는데요. 러시아의 거침없는 행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본 대사를 소환해 호통치는 푸틴의 강경책은 19세기 러시아 제국 시절 자르가 영토 팽창을 비판하는 서구 열강에 맞서 예교적 벼랑 끝 전술을 폈던 범슬라브주의적 이세와 똑 닮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야당인 야블로코의 선거 출마를 금지한 것도 냉전 시절 소비에트 연방이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적의 씨를 말리고 정치적 경쟁을 완전히 차단했던 철권 통치 방식의 재판입니다. 대외적 갈등과 내부 탄압은 시장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모스비르지 지수 2100포인트 붕괴와 6.5조 루블의 재정 적자로 나타났죠. 이는 과거 과도한 군비 경쟁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났던 구소련의 붕괴 전조를 연상시킵니다. 디지털 루블 의무화 같은 통제 수단만으로는 고립된 경제의 기초 체력 저하를 막기 어렵습니다. 인도네시아 소식입니다. 제81회 독립기념일 전국 축제 중에 동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과 쓰나미 피해로 프라보어 대통령이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인도네시아가 6에서 7%의 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내부 지향에서 외부 지향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독립기념일에 불어닥친 대규모 지진은 인도네시아가 태평양의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자연재해와 평생사투를 벌여야 하는 지정학적 숙명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과거 네덜란드의 오랜 식민 지배를 극복하고 건국된 인도네시아가 독립 81주년을 맞은 지금 경제정책의 외부 지향적 전환 제어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는 1970년대 한국과 대만이 자국에 협소한 내수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고 수출 주도형 모델로 전환하여 아시아의 기적을 일구었던 성공 공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투자 목표치를 2322조 루피아로 대폭 상향한 것도 이 때문이죠. 다만 자연재해라는 위기 속에서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지원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고성장 궤도 안착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멘입니다. 후티 반군이 홍해 모카 항구에 미사일 포격을 가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항구 운영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브 엘만데브 해협의 해상 통행 위협이 극대화되면서 페르시아만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원유 운송 비용이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형국입니다. 후티 반군의 모카 항구 타격과 유조선 공격 위협은 글로벌 해상 길목을 볼모로 잡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형입니다. 바브엘 만데브 해협은 고대부터 동서양을 잇던 핵심 무역로이자 현대물류의 핵심 젖줄입니다. 이곳이 마비되면서 원유 운송료가 폭등하는 현상은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당시 수에즈 운하 폐쇄와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의 자원 무기화로 전 세계가 겪었던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제적 악몽과 겹쳐 보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상 공급망을 흔들어 실물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가장 교과서적이고 이협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중동의 불안정이 전 세계 서민들의 주유소 가격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의 주요 단신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단신 시간입니다. 미국 하와이가 열대성 폭풍난라의 영향으로 홍수 피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집중호우로 산사태 황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 거제에서도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인 57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기후 위기가 전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직구촌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는 이제 단순한 기상이변을 넘어 실물 경제의 국가 인프라와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하는 강력한 거시경제적 위협 요인입니다. 역사적으로 17세기 소빙하기 당시 기후 격변으로 대기근과 전쟁이 빈발하며 인구가 급감했던 17세기의 위기를 연상시킵니다. 현대의 기후재해는 농작물 피해와 물류마비를 유도해 원자재, 가격과 물가를 직접 자극하는 그린플레이션의 주범입니다. 즉,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 탄력성과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곧 국가의 생존력이자 미래의 거시경제적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엄중히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글로벌 뉴스들은 자국 우선주의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각국이 살아남기 위해 자국의 역사적 생존 공식을 필사적으로 대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센 불확실성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지혜를 거울 삼아 흔들리지 않는 정책적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 청취자 여러분 모두 주도적이고 명쾌한 판단력으로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가는 활기차고 의미 가득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역사 속에서 오늘을 읽는 글로벌 인사이트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유익하고 신뢰감 있는 소식으로 늘 곁에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뜻깊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